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디어 아티스트 홍주희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술로부터 약간의 유연과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에 바라는 마음에서 슈테델 미술관의 작품을 같이 감상하고자 이와 같은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슈테델 미술관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 강가의 박물관이 집중적으로 모인 곳에 자리한 이 유서 깊은 미술관은 은행가 슈테델의 기부로 설립되었는데요. 슈테델은 은행가이면서 커피와 철강을 사고 파는 무역업자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미술가들을 후원하고 본인이 소장한 콜렉션을 전시하기도 했다는군요. 특히 라파엘로나, 보티첼리 등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회화가 충실하게 갖춰져 있으며 로렌스의 종교화를 비롯해 렘브란트의 눈면 참선, 르누아르 등의 인상파 미술가의 작품도 다수 전시되어 있으며 키르이너, 베크만 등 20세기 초의 표현주의 화가들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세기에 활동한 최초의 플랑드르 미술가 중 한 명인 얀 반 에이크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은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정교한 세부 묘사, 그리고 중세 말 부고뉴 궁전의 호화로움을 묘사한 그림들로 유명한데요. 특히 반 에이크의 가장 사랑받는 작품은 호화로운 침실에서 손을 마주 잡은 커플의 초상화인 아르놀리니 부부의 초상화일 텐데요. 이 작품은 정교한 세부 묘사로 실제와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이 부부의 뒤로 보이는 거울에는 수수께끼 같은 제3의 인물이 비쳐 보이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을 관찰하고 있는 화가 자신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관찰자 화가의 모습이 그림 속에 비춰지는 형식은 벨라스케스와 같은 후대 화가들의 초상 작품의 좋은 본보기로서 오늘날까지도 이 볼록 거울 모티브가 계속해서 차용되고 있답니다. 현실의 세세한 부분들을 비춰주는 거울을 창조하기 위해 회화의 기법을 개량해야만 했는데 그는 유화의 발명자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시되고 있는 반 에이크의 루카 마돈나를 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 속의 방안을 직접 들여보게 하며 방안의 친숙한 곳을 돌아다니는 일부로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작가가 공간을 배치한 특별한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양쪽 벽면, 아치형의 천자, 바닥 타일이나 카펫이 그림 표면의 관객의 편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면서요. 또한 상징적 참조로 가득한 장면에서 아기 예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사과는 인류의 타락과 신의 화신, 현현을 통해 극복되어지는 결과로 비춰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작품명 루카는 그림의 전 소유자인 이탈리아 투스카니의 루카 공작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소묘의 정확성과 구성의 조화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피렌체 화가들 중에 한 명인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전설이 아닌 고전시대의 신화, 즉 비너스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 속의 실제 대상인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그 당시 르네상스 피렌체의 미적 총화이자 영광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시모네타는 보티첼리의 여러 작품 프리마베라, 팔라스와 켄타로우스, 비너스의 탄생, 성류의 마론나 등에 나타난 보티첼리에게는
영원한 미의 수원지였는데요. 이제 슈테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시모네타의 초상화를 소개합니다. 예술가와 인문학자들로부터의 글에서 표현된 인간과 여신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 묘사한 것에서 그녀의 현실적이지 않는 아름다움은 지금도 보는 이로 하여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실제로 22살에 결핵에 걸려 몇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다고 전해지는 정말 미인 방명에 딱 떨어지는 미의 여신이었네요. 라파엘로는 다른 작가들처럼 종교화를 그렸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미술을 성경 이야기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순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하여 부와 사치를 화려하게 자랑했던 작가로 기록되고 있네요. 세 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17세기 네덜란드 미술화가 베르메르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낸 모나리자와도 닮았다고 하여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대상으로 한 소설과 영화까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1650년 말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장르화를 그리면서 빛의 효과나 색채 실험에 전념하게 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평범한 여인들의 꾸밈없는 모습과 집안의 사물들과 풍경들이 소박하고 부드러우며 고요합니다. 번잡한 일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얻은 늙은 선생을 만난 것처럼 어떤 저교 속으로 가만히 옮겨놓습니다. 언제나 무기력과 가난이 일용할 양식처럼 그를 따라다녔던 그는 작품 속도가 느린 탓으로 그가 남긴 작품 수는 40여 점에 불과한데요. 예술사적으로 그 당시 꽃피웠던 개인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와는 달리 부르주아 풍속화를 창출시켰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전시된 지질학자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을 보시면 등장인물의 깊은 사려와 학구적 고찰 속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몰두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작품 속 실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빛은 베르메르의 회화적 모티브와 표현 의지가 그 자신만의 예술적 독특성을 규정하고 그의 예술을 바라보기에 예술이라는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고요에 대한 몰두하는 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몰두는 번잡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 큰 울림을 안겨주는 듯합니다. 네 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최고의 화가이며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는 렘브란트 반 레인의 작품인 삼손과 데릴라를 소개합니다. 이 바로크 시대의 거장인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파산의 비애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불굴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외로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애에 관한 놀라운 기록인 일련의 자화상들을 남겨놓습니다. 말하자면 이 자화상들이 일종의 독특한 자서전인 셈이죠. 자신의 화풍이 성숙하면서 평면적인 초상화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점차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종교적인, 신화적인 소재를 따서 그리거나 자화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세속적인 성공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삼손과 데릴라에서 명암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연출됩니다. 사랑에 속아서 데릴라의 품에 들었던 삼손의 아랫도리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생생한 삼손의 고통을 화면에 담으면서 17세기 네덜란드의 영혼을 지배한 것은 칼뱅 교회였는데요. 그 당시 물러진 교회의 건의와 잊혀진 양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통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전투적 신앙의 자세를 독려했던 이 시기에 잔혹한 주제의 그림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네덜란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눈을 잃은 삼손을 통해 개인적으로 부친의 실명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경험과 빛의 상실과 신앙의 상실을 삼손의 운명에 빗대어 그렸던 것이죠. 다음은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 배출한 위대한 혁명가 중 한 사람으로 들라크라를 소개합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감정을 지닌 복잡한 인물이었던 들라크라는 정작 자신은 열광적인 반항아로 간주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미술 아카데미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화에 있어서 소묘보다는 색채가,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그는 아카데미가 화가들에게 요구하는 진부한 주제에 실증이 나서 1832년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아랍 세계의 눈부신 색채와 낭만적인 풍속을 연구했습니다. 작품명 판타지아 아라베는 그가 경험한 말 위에서 정통적으로 즐겼던 군사적 놀이를 작가가 거칠고 떠들썩한 이벤트를 매료되어 마치 거울을 보듯이 화면을 구성하여 격앙된 순간을 아랍 기병대가 폭풍처럼 달리고 줌바가 앞발을 들고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낭만적인 기쁨을 전달한 작품인데요. 들라크라는 작품 속에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덜 부각하면서 좀 더 강하게 말을 탄 사람들과 말에게 집중하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먼지와 총에서 나오는 연기를 묘사하고 그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유목민인 베두인족을 위치시켜 마치 영화의 액션 장면을 보는 듯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한 실제 생활에 충실한 예술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는 프랑스 낭만주의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인상주의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19세기에 나타난 사진술가 일본의 채색 목판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등장한 인상주의는 사물은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아카데미의 규칙을 탈피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해서 그림을 판단하려는 경향에 반대하는 생각의 변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 그룹의 젊은 화가들이었던 에드가 드가는 이러한 새로운 원리들을 받아들여 구도와 소묘에 열렬히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앵그르를 대단히 존경하였으며 그의 초상화에서 드가는 가장 의외의 각도에서 본 공간과 입체감 나는 형태들의 인상을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옥의 장면보다도 발레 장면을 주제로 선택하기 좋아했던 이유입니다. 작품명 오케스트라 뮤지션은 무대 위 댄서의 밝은 그림자와
오케스트라 뮤지션의 검은색의 배경 사이에 대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관점을 마치 콜라지처럼 표현하며 전면과 후면, 앞에서 보이는 얼굴과 머리 뒤통수, 그리고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자로 병치시키면서 무대 위의 행위는 간단한 스케치로 표현하고 전경은 꼼꼼하게 표현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세계인, 즉 파리지안 아티스트의 세계이죠. 드가는 발레를 주제로 2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80%는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지 발레리나의 예쁜 모습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 대부분 인상주의자들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을 바라볼 때와 마찬가지로 냉정한 객관성을 가지고 인간의 형체에 나타나는 빛과 그늘의 상호작용과 운동감이나 공간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완전한 구성의 대감 아닌 극복해낼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그 당시 아카데미의 갈래를 고집하는 세계에 멋지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요르 초상 사진가 줄리안 마가렛 캐머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관심에서 사진을 시작한 아마추어 사진가로서 그녀의 남편인 법률가와 10여 년간 인도에 거주하면서 카메런은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행동하는 지식인이면서 동시에 문학과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녀는 1863년 딸이 선물로 보내준 카메라에 매료되어 사진을 시작했을 때 이미 그의 나이 48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추어들에게는 화학적 기술을 습득하고 충분한 광학적 지식을 갖는 일은 쉽지 않았으며 또한 사진기 역시 무겁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려 몇백 배 페이지에 이르는 사용법 교본을 읽어야만 했었죠. 이러한 사진 제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개성을 보여주기 위해 큰 사진판을 사용하고 클로즈업 방식을 통해 누구와도 차별되는 마치 피사체가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카메론의 초상사진은 사진 역사상 가장 품위 있고 인상적인 것으로 뽑힙니다. 작품명 미세스 허버트 더그워스는 초상화의 대상은 캐머런의 조카이며 후에 버지니아 울프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인데요. 대상의 얼굴에서 내뿜어져 나오는 자연적인 아우라에 관심을 두고 연극적인 배경, 보석이나 정교한 옷차림에 덜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 잠긴 젊은 여인의 모습을 밝은 빛 쪽으로 얼굴을 돌려 옆면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두게 하여 놀랍게도 진짜로 보이면서 완전히 정신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사진의 예술적 감수성을 우선시한 여류초상 사진가 줄리안 마가렛 카메론의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예술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작가인 독일 출신의 막스 베크만을 소개합니다. 1884년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베크만은 바이마르 아카데미에서 회화를 공부하는 동안 루벤스와 같은 고전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 주로 종교와 신화를 다룬 그림에 심취하다가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유럽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일주하며 다양한 근대 미술 사조를 접했고 그 이후에 베를린에 정착하여
무명의 젊은 작가로서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위기와 실패에 맞서 대항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며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전 세계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인간과 도시에 대한 관심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시대와 시대를 이루는 삶에 대한 애착을 드러냄으로써 세계의 불행을 떨쳐버리는 유일한 도구가 예술이다라는 그의 신념처럼 인간의 치열한 내면과 격동하는 사회의 이면을 표현한 작품에서 현대의 우리들에게 그러한 점을 직시하고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도록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작품명 프랑크푸르트 유대교회를 보면 인적이 드문 황량한 도시를 그린 그림 속에서의 당연히 환한 낮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고 원근법이 무시된 채 가로등은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고 무언가 경계하듯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전경의 고양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이렇게 독일의 사회상을 냉소적으로 묘사해낸 그의 작업은 마침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 미술 명예대상 및 디셀도르프 황금 메달을 수상받게 됩니다. 10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소설가이며 평론가인 알베르토 망겔에 따르면 반고의 그림들이 일반 관람객들에게 깊이 감명을 안겨주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유는 작품의 독창성 외에도 남다르게 정열적이고 극단적이었던 화가의 성격과 일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연관시켜 20세기 영국 표현주의 해아의 거장인 프란시스 베이컨을 소개합니다. 고의가 넘어서도 베니스 비엔날레와 전 세계 유명 미술관을 통한 전시회를 통해서 예술성을 인정받고 명성을 누리며 성공한 미술가의 인생을 살았던 그는 사적으로 공개적인 동성애자였으며 별난 캐릭터를 가진 기인이자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 또 동료 미술가와 미술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너그럽고 인심 좋은 인물로 소문난 사교계의 유명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베이컨은 16세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집 밖으로 쫓겨납니다. 런던에서 임시직으로 살다가 1927년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를린으로 보내 삼촌들의 후견하에 살게 되면서 독일 바우하우스 전통의 디자인과 장식 미술을 배워와 런던에서 잠시나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생계를 꾸리기도 하였습니다. 20세기 초 유럽 화가들은 미적 이념과 이론적 정당화를 위해서 비슷한 생각과 주장을 공유하는 동료 예술인들과 화파를 결성했지만 외톨이 화가 베이컨은 독학 화가로서 무명 화가로부터 받은 사사가 미술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화풍을 대변하는 화가로 규정할 수 없는, 다만 화가 내면에 지닌 개인적인 공포와 강박관념을 폭력적이고 보기 불편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아마추어의 집착적 망상가가 직업적 화가로 화신한, 말하자면 20세기 시대의 정신으로 이끌어냅니다. 작품명 영화 배틀십 포템킨에 대한 연구는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의 영화에서의 비명 지르는 여인의
피투성이로 상처 입은 오른쪽 눈을 클로즈업한 고통스러운 장면에 영향을 받아 제작하였는데요. 베이컨은 히스테릭한 그녀를 옷을 벗긴 채 가구가 없는 방에 위치시켜 유리 박스 또는 철창으로 보이는 가느다랗고 밝은 색의 라인과 함께 격리시킵니다. 더욱이 그녀의 얼굴과 몸을 대충 그리며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는 그의 기법은 극도로 학대받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인상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폭력, 살인, 그리고 고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20세기에 어느 작가도 베이컨만큼 정도의 잔인성에 대한 연구로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은 독일의 개념 예술가이며 공동으로 사진 작업하는 베어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사진 이미지와 의형론, 산업적인 빌딩과 구조에 대한 사진 작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탁월한 교육자로도 명망이 높아 1976년 듀셀도르프 예술 아카데미 교수로 초청된 베른트는 독일의 미술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사진 강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한 안드레아스 그루스키, 토마스 슈트루츠, 토마스 루프 등은 그의 제자들인데요. 이들은 베어스크 1세대 작가들로 독일 유형학적 사진을 통해 현대 사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베어 부부의 작품 소개가 끝나면 그들의 제자인 안드레아스 그루스키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작품은 오래된 공장과 산업 건축물을 사진으로 기록한 독일 유형학적 사진의 토대를 마련한 작품으로서 다양한 건축학적인 구조물들을 엄격한 격자 구조로 찍은 이 흑백 사진들은 빠르게 사라져가는 산업적 유형들과 공업 발전이 낳은 파괴와 붕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대상이 원근감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평 앵글을 사용하였고 최대한 중립적인 외관을 보여주기 위해 흐린 광선을 선택하여 배경은 되도록 아무것도 없는 지점을 택하였으며 노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상 외에는 어떠한 것도 포착되지 않았으며 시간과 장소가 달라도 사진 속 흑백의 톤은 일정하게 유지했으며 심지어 부부가 각각 따로 찍어도 누가 찍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작가의 개성이 철저하게 배제된 그들의 사진이 갖는 엄격성과 획일성, 규칙성, 통일성, 정형성은 독일 유형학의 특징이며 이것은 현대 사진의 국제적인 양식이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디셀도르프 출신의 유형학적 사진작가인 안드레아 거스키를 소개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베허 부부를 잇는 베허 학파의 1세대 작가로 2001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을 통해 스타 작가로 등극하며 작품인 1990 Cent는 약 31억 원에 낙찰되기도 하였는데요.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2m를 넘는 대형 사진들이며 산업화와 그 속의 군중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자신만의 눈을 통해서 사진 속에 담아냅니다. 작품명 샤르르 드골은 공항 안에서의 여정을 대각선으로,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표현하면서 승객들은 파리의 샤르르 드골 주 공항의 위성 시스템적인
운송 튜브를 통한 에스컬레이터로 실어져 나릅니다. 그 모습에서 사람, 공간, 그리고 구조물들로 요약되며 작가 안드레아스키의 커다란 포맷 카메라에 의해 포커스가 잡힙니다. 작가는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하는 대신에 디지털 안에 마우스 클릭을 통해 개입하며 현실의 정도를 증가하는 것에 작품의 의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법을 통해 대형 사진의 예술화라는 관점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시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군중의 모습을 찍기 위해 평양행까지 불사하며 대형 사진을 작업하는 작품이 사진 한 장에 몇십억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 이해의 여지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슈테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영감을 주어왔던 작품들을 구성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온라인 미술 감상이 예술로 향한 관심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잔잔한 기쁨이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